정치점 하는 단골들의 사이다 뒤프리쇼 쉿바 오늘도 풍성한 안주거리 들고 찾아왔습니다. 갓잘할 김용민 형님, 법잘할 박지훈 형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왜? 아 예. 아니요.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예. 또 우리 저 장인수 기자와 함께 아 예. 또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뭐 같이 날린 거보다 저 그냥 숟가락을 이제 올린 거라고 했어요. 안에 박영식이 이끄니까 예. 확실히 이해가 쉬워. 감사합니다 형님. 역시 좀 세기의 그 앵커. 사실은 이제 연합이었잖아. 예. Y 예. 거기서는 뭐 꿈도 못 꿀 일이지 사실. 거기에서 영식 앵커를 놓쳤던 거는 어쩌면 Y는 어쩌면 큰 인물을 놓쳤지만 유튜브계에서 아주 큰 인물을 받은 우리 게 아닌가. 특히 민주진영에서 정말 귀한. 호달달.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형님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지금 호달달달달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진행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거든 사실은. 그렇지. 여자 앵커 말고. 정상적으로 연마했던 앵커 중에 아나운서 중에 나와 있는 형들이 또 없어요. 정치 논평과 이 진행을 함께 어우러서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말이죠, 이 유튜브에서 앞으로 활동하고 싶다. 이 레거시 미디어에 있다가 요 한 1년 정도 합숙 사관학교를 꾸려야 돼요. 레거시의 때를 벗어야 돼. 우린 항상 중도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사실은 2년 전에 나왔을 때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뭘 해도 연합 같다. 안 돼요. 그런 평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유튜브 물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누군가 하는 걸 보고 배워야 된다. 점점 그래서 이제 잘하는 것 같거든. 그 2년 전에 연합이었는데 점점 이 좌파에 물들면서 리연합이 됐어요. 리연합 뉴스. 리연합 뉴스 출신. 예, 아무튼 시작하시면서 너무 또 띄워주셔가지고 잘한다. 제가 또 겸허하고 또 겸손하게 잘한다. 오늘 박텐더로서 진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이 우리 사실 정치 평론도 가능하고 또 이제 진행 실력도 갖춘 우리 박영식 앵커. 만약에 박 앵커가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나도 박 앵커처럼 될래요 해가지고 YTN에서 튀어나오고 연합뉴스에서 튀어나오고 뭐 지역 이런 방송에서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그때는 밟아야 돼. 그래요? 밟아야 돼요? 안 밟으면은 그 애들한테 물갈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키우지 말고 밟아야 됩니까? 그렇지. 이 업계에서 그 사관학교가 있다면은 내가 주임 교수를 맡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용민이 형님은 아마 키워낼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밟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거시에 있던 애들이 호달달. 죄송하지만 옆에서 죄송한데 아닌 그 레거시 출신들도 나오면은 내가 레거시에 있었다 이거야. 근데 이 바닥에 오면은 이 사람들은 레거시 그 이상이거든. 그 듣는 분들을 쥐락펴락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없던 용기까지 나와서 샤우팅 창법으로 그냥 들이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을 다루는 기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통상 레거시는 어떤 사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좀 애매모호하면 그냥 버리잖아. 그렇죠. 아니야. 여기는 애매모호해도 끝까지 파고듭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의 길과 악마의 길로 갈리지. 천사는 최종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서 보도하지만 악마는 막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사실인 양 만드는 가짜 뉴스 생산자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바닥에 들어오면은 퍼즐을 이제 맞춰가는 능력이 모든 필요하다. 걸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야. 예전에 저기 지상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야 다 그냥 만들어주잖아. 뭐 이거 종이 갖다 주고 읽기만 하면 됐잖아. 분장도 다 남이 해주고 여기선 지가 분장 다 해야 돼. 그렇죠. 거의 야생이죠 여기 야생. 다 혼자 해야 됩니다. 거의 김용민 브리핑처럼 김용민 TV의 자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본인 김용민 TV만 그렇지. 사관학교 분장도 해줘요. 사관학교 들어가면은 저 뒷산에 올라가서 뱀도 잡아먹어야 돼. 김용민을 거치지 않은 지금 유튜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김용민의 어떤 손, 입 이걸 거친 사람들. 저 역시 뭐 김용민 근처에서 있다가 뭐 또 이제 강진구도 있고 박대용도 있고 진짜요? 이쪽 출신입니다. 다 뭐 좋은 사람도 김용민, 나쁜 사람도 김용민, 덜 된 사람도 김용민, 더 된 사람도 김용민. 다
다 김용민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엄마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예. 우리 저 정영진 씨 같은 경우가 아, 정영진 씨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최욱 씨를 알게 된 건데 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꼽으라면은 예. 역시 최욱 정영진이죠. 그 아들 잘 키워가지고 자식 농사한 다음에 어떻게 좀 덕 좀 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가끔씩 2년에 한 번씩 밥을 삽니다. 아, 그래요? 네. 자주 사야죠. 문제는 체육 정영진이 네. 방송들 하고 있잖아 지금. 예, 예. 김 목사 안 부른다는 거. 이거는 배은망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장인수 기자하고 아, 리포트 예, 예. 봤을 때 우리 잠깐만 그럼 좀 짚고 갈까요? 우리 박영식 앵커가 우리 진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 장인수 기자가 리포트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최재형 목사하고 저기 김건희 예. 사이에 예. 일단은 저기 갔잖아요. 예. 디올백이 갔잖아. 그렇죠. 또 명품 향수도 갔고. 예. 근데 이제 저쪽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는 잘 뭘 모르는 주부가 그리고 박절하지 못해서 그냥 그 선물을 받은 것이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죠. 심지어 최재형이는 스토킹을 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자 적어도 이런 얘기죠.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 일방적으로 선물을 받았을 뿐이지 뭐 최재형을 위해서 해준 게 없다. 이런 얘기인데 청탁이 있었다. 이걸 어제 예. 서울의 소리 박영식 앵커가 진행한 장인수 기자 리포트에서 예.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통일-TV 문제를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혹시나 다른 청탁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다른 청탁이 또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또 다른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도 취재진들에게 공유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카카오톡을 공개하면서 카카오톡에 담겨 있는 청탁 예. 내용들을 왜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청탁을 하게 됐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네. 경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제 큰 축이었는데 통일-TV라는 미디어와 관련된 통일-TV 부대표를 최재형 목사가 하셨기 때문에 가장 최근까지의 청탁은 통일-TV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통일 TV를 그제 말하자면은 그 이 정권이 자기 칼라하고 맞지 않는다고 케이블에서 다 그냥 배제를 맞아요. 시켜버렸네. 케이블이 아니라 저 스카이라이프. 예,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에서 이제 배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올레 그래서 TV라고 하나 이제 그런 TV죠. KT 계열. 그래서 그거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냥 익십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가 대통령실의 과장, 총무비서관의 조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조모 과장. 그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민원을 듣게 하고 거기에 또 뭐 답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아니 왜? 지가 뭔데? 아무 그렇게 그 공무원들을 동원할 하등의 권력이 없잖아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알선 수재죄가 되는 거예요. 알선. 예. 뭔가 청탁을 받고 그것을 알선해주면서 돈을 받았을 때,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금품 바로 디올백. 그대로 디올백을 받고 내가 뭔가 부탁을 받고 누굴 소개를 해주고 주선해준 거잖아요. 딱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시기는 사실 그 최재형 목사께서 제대로 특정은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생방 중에 연락이 막 오고 했거든요. 그 김창준 미 연방 하원 의장 관련한 이 청탁에 대한 시기를 장인수 기자 보도가 약간 좀 엇갈린 게 있어서 그걸 좀 바로 잡으시려고 할 텐데 그 김창준 전 의원 관련해서는 이 국립묘지에 돌아가시면 거기 안장하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 자문위원으로 좀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을 청탁을 했다. 근데 그것 역시도 예를 들면 총무비서관의 조모과장 하고 비서실의 조모과장 국가보훈부.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청탁을 한번 듣고 나서 알아봐라 정도의 알선이에요. 얘기였었고. 그게 알선이에요. 근데 그 실제 그 청탁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다. 그거는 기점이 뭐냐면 알선이 기점이 아니에요. 수재가 기점이에요. 수재. 그렇지. 재물을 받는 걸 수재라 그러거든요. 디올백을 받았잖아요. 그냥 받았을 때는 예전에는 범죄가 없었지만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고 이유가 달릴 때마다 다른 범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공무원이 대가성을 받잖아요. 이건 뇌물죄가 돼요. 근데 본인이 공무원 아닌데 본인이 어떤 것을 알선해주거나 대가로 수주해주는 대가로 받았다라고 하면 알선 수재죄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알선 수재죄 매우 가깝다는 그런 증거라고 보이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정말 기계처럼 이것을 줄 테니까 저것을
해달라.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범죄는 그렇죠. 없어요. 네. 교과서적인 범죄는 없어요. 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행동, 저런 말투, 저런 오감 이게 재물이 오갔는 거고 알선한 것이다.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알선 수재에 매우 가깝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전까지 있었던 검찰 수사의 방향이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완전 바뀌어져야죠. 수사 대상도 더 많아지거나 네. 해야 되는데 이제 검찰이 그렇게 하겠냐? 안 하겠죠. 나는 이제 그 우려가 하나 있고 이제 요게 이제 입증이 되고 더 확실해지려면 최재형 목사께서 갖고 있는 녹취라든지 이런 근거들을 좀 더 오픈해 주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지금 뭐 우리 스픽스도 그렇고 저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저기 열린 공감 TV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정말 마땅히 수사하고 심지어 기소까지 갔어야 될 사안들이 아직 지금 홀딩이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예. 여전히 윤석열의 힘이 강대하니까. 예. 김건희의 힘도 예. 강대하니까 어떻게 뭐 손쓸 도리가 없는 거야. 네.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이 힘 빠지고 김건희가 힘 빠져서 탄핵 심판대 위에 오른다. 그 순간부터는 이제 기존에 박영식 앵커가 이제 진행하고 리포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 아주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예. 하지만 저를 너무 많이 여사님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사님이 저는 우리 박영식 앵커가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강이라서 정말 이제 연합이나 이 근처는 갈 수 없는 이제 정말 유튜브계에 이제 시조세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돼버렸지 않을까. 나는 지상파 복귀를 통일된 다음에 조선중앙TV로 하는데 어디든 KBS든 MBC든 나를 불러줄 데가 없어. 그래서 조선중앙TV.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아유, 예. 그래도 좋은. 제가 일단 네.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방송 제작자 출신인데 네. 방송 제작자들의 엘리티즘을 너무나 제가 극도로 혐오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막 갖고 놀아요. 네. 방송국 전체를 희롱하고 예. 전체 어차피 안 될 거라 하시니까. 아주 독하게 네네. 아주 진짜 짜증나게 그래서 예전에 저하고 방송 같이 했던 어떤 PD가 예. 무슨 일 때문에 잠깐 연락을 했는데 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김용민 씨하고 같이 일한 그 시간이 예. 인생의 5점이다. 아니 그러면 형님 기왕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형님이 그렇게 그 주의 깊게 보신 이 보도가 오늘 보니까 하나도 인용이 안 됐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지. 아니 디올백 때는 안 그랬나? 근데 디올백 다음 날에도 아무도 보도 안 해줬지. 뉴스버스 정도만 이제 오늘 다뤄주는 것 같은데 진짜 아무도 앞으로 인용 안 할까요? 내일도 인용 안 할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겠죠?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네네. 방금 저기 네네. 김건희 윤석열의 힘이 떨어지는 순간 이 뉴스는 스멀스멀 나옵니까? 그렇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 수사도 있고 예.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점점점 얼마 안 빠지게 남았어요. 되면 검찰 이 수사도 당연히 그래 될 거고 예. 언론이라는 게 사실은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생물처럼. 그러니까 죽은 놈한테는 공격하는데 산 놈한테는 그래. 잘 못 공격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조짐들이 이곳저곳에서 뭐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자로 가장 핫한 것은 VIP 경로설에 대한 재확인 증언. 그렇지. 이게 이제 해병대 그 간부를 통해서 그렇죠. 나왔다라 공수처 조사를 통해 나왔다. 리크가 된 부분인데 그 내용 짚어가면서 저희가 일단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 거부권 썼잖아요. 네. 이 거부권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보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굉장히 좀 비겁하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도 비겁한 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갔다가 의결시키고 뭐 설명은 또 비서실장 갔다가 또 써먹고 막 이래가지고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대통령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번번이 왜 참모 뒤에 숨어요? 그 쌍특검 때도 그랬죠. 그죠. 그때도 똑같아요. 그랬죠. 자 이게 본인과 연관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네.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이해 충돌이 될 수 있고 또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안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자회견 때 보면 좀 느낌이 오는데 경로 부분을 질문합니다. 네. 기자가 네. 엉뚱한 답변해버려요. 뭐 질책했다 누군가를. 이상한 얘기를 해버려요. 네. 왜 수색을 잘못하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서 그때 저는 한순간에 정말 모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네. 이거는 피해자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네. 검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정말 확실한 증거로 질문했을 때 네.
피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네.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더 좋은 거는 동문서답조차 안 하면 더 좋은 거예요. 네. 그 방법을 지금 택한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려면 제2요구권 행사하려면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이라도 꺼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 법조인이에요. 검사. 자기의 어떤 피해 보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당신 임성근 사단장 구하려고 임성근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는 내용의 그 해병대 수사단 결과에 대해서 그 경로했냐, 실책했냐라고 했을 때 정말 안 했다면은 네, 안 했어요. 이걸로 끝나잖아요. 부인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면 빼박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경로를 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경로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왜 수색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딴 얘기 사람이 죽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180도 다르잖아요. 딴 얘기를 한 거예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농친다? 뭐 이렇게 봐야 그런 될까요? 느낌이에요. 저는 몰라서 그랬나 싶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하는 수법과 비슷해요. 어떤 피의자들하고 가면 야, 이 증거는 빼박이다 이거. 이 질문 하잖아. 이거 연습을 하잖아요. 이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하지 말든가. 계속 물으면 다른 얘기를 해버려라. 라고 합니다. 다른 얘기할 때는 또 장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인데 혼내죠 통상은. 야! 뭔 소리야 하는데 우리 기자들은 그런 걸 못해요. 그냥 네 하고 더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제가 물은 게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님. 수색 말고요. 네 전화했냐 안 했냐고요. 이거를 얘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분위기도 아니었지. 그렇죠.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의도가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몰랐다기보다는 다 의도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보는 게 아주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어쨌든 이제 경로설과 관련된 증언이 여기서 그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경로를 이제 김계한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계한이 지어내지 않은 이상은 지금 본 사람이 2명 최소한 되는 거죠. 박정훈 플러스 알파. 알파가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은 김계한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어냈어요. VIP가 아니고 BIP. 아니, MVP. MVP인데 제가 VIP 아니고 MVP. 이승엽 씨가 화를 낸 걸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경로하겠네. 이승엽입니다. 경로하겠네. 많이 화가 났었고요. 이승엽 씨가 화냈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도 없어요. 지어냈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지금 김계한은 묵묵부답이고 변호사 없이 가서 진술 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이 질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보니까 대질 조사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부하가 안 한다고. 부하가 안 한다고. 그걸 봤을 때는 뭐 대질 조사는 거부하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김계환의 그 발언의 변천사를 한번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임성근 사단장 그 이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오케이. 본인도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이 경로하고 나서 이제 만났어. 그 임성근이 아니라 저 김계환하고 박정훈하고 만났는데 VIP가 경로했다는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죠. 자, 그게 이제 7월 31일 상황인 것 같아요. 자, 8월 1일. 그거는 딴 자리였어. 그 앞서서 박정훈하고 김계환 만난 자리는 단둘이 만난 자리고 그 이튿날은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다. 첫 번째가 집무실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그 회의석상. 그러면은 그걸 진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뒤에 김계환이 이제 재판으로 갑니다. 항명죄.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거기서는 VIP 경로 없었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다음에 이번에는 진술처로 갑니다. 공수처는 요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 해병대 사건 은폐 관련해서 물었을 땐 진술 거부권. 그리고 이번에 박정훈 대령하고 같이 불렀잖아. 대질신문 거부. 거기서도 진술 거부권. 그 지금 점점 쫄리는 거야. 진짜 계속 일관되게 VIP 분노 없었다, 경로 없었다 그러면은
저긴 이제 진짜 이거 될 수 있거든.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예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군사법원에서 했던 증언은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취지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인정한 것이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 그래요? 부인에서 시인도 부인 아닌 안 한 상황이죠. 묵비권으로 넘어왔으니까 예, 예, 이건 예. 뭔가 수상하니까. 많이 수상한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이 사람도 지금. 예. 우리 좀 속된 말로 쪼린다. 예. 사투리로. 쪼리나. 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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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쪼린다. 이렇게. 아니 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가 네. 그 사람도 진술이 이상해. 그 이제 그 누구야 이시원 대통령직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시원이가 예. 말하자면 경찰에 이첩된 그것과 관련해서 예. 뭐 회수하라, 뭐 혹은 뭐 관련한 정보를 달라 이런 거였는데 예.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그 임성근 빼라 이걸 실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군 검찰 업무도 담당하는 법무관리관한테 요청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유재은 예.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나가서 예. 모른다로 일관하더니 예. 자기에게 뭐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야. 나머지 다 기억이 안 나고. 이번 이제 변호사이니까 네, 변호사죠. 당연히 이제 변호사죠. 잘 네. 밟겠죠 그런 논리에. 법리에.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게 판사가 어떻게 볼까요, 변호사님? 지금 군사법원을 재판하는 위증 부분인데 사실은 본인이 위증죄 처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빙성은 매우 떨어지죠. 사실 결국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 중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왜 그걸 받아주냐 하면 내가 이 진술로 인해서 예. 다른 사건에서 다른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사라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쟤 여기서 거부권 행사하네. 내 심증으로는 넌 그 거짓말이야. 예.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조심스럽게 이런 증언들을 봤을 때는 예. 법원에서는 매우 안 좋게 인식이 될 것이다. 자, 일단 지금 군사법원에서 하는 거는 네.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에 그렇죠. 관한 겁니다. 네, 네, 네. 물론 진상 결과하고 예. 이게 또 따로 놓을 수는 없겠지만은 예. 어쨌든 박정훈이 항명죄를 저질렀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처음 잡기서 제가 군판사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예. 전문가. 항명의 전문가. 달인, 예, 예. 항달이라고 제가 예. 또 항명 달인, 항명의 달인. 항달이라고 좀 예. 소문. 어떻게 항달. 보세요, 요거는? 자, 이건 아주 쉽게 말하면 예. 항명자 이런 거예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따르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예. 그 요건들이 있죠.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라는 게 있고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을 때 네. 뒷부분 좀 있어요. 예.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예. 이건 끝났어. 예. 앞부분을 입증해야 돼. 예.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 있었냐 없었냐 입증해야 되고 예. 변호인 주장은 뭐냐면 이거 부당한 명령이다라고 하면 부당한 명령이면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이 항명제 자체 구조 자체가. 옛날에 무조건 따라야 했었는데 바뀌었어요. 예. 정당한 명령이라는 규정이 딱 돼 군법에 예. 군형법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거는 뒷부분은 맞다. 예. 네가 이상한 거 시키니까 안 했다. 예. 너 정당한 명령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증인들이 나오는 거야. 김계한이가 와가지고 VIP 경로했니 안 했니? 네. 유재은한테 너 들었니 안 들었니?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정당한 명령이 있었냐 없었냐인데 수사합이 들어왔으면 정당한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예. 그래서 이 항명기 사건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금 예. 아주 중요한 쟁점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근데 나온 정황만으로도 사실은 아닌 게 거의 입증됐. 그래서 만약에 네. 이 군사법원에서 항명죄 무죄가 나온다 해가지고 100% 예. 외압이 입증되는 건 아니지만 예. 80~90% 정도는 그렇게 볼 개연성이 커지는 거죠. 영향이 이제 어쨌든 매우 크다고 봐요. 공수처의 매우. 수사까지도 매우 크다고 봐요. 매우 영향이 네. 크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조사가 그 다음 누구 타겟으로 가냐? 이종섭 전 호주 대사로 그렇죠. 가거나 이종섭. 또 거기에서 누구로 가냐? 그 저를 부르신다는 겁니까? 뭐 이리로 네. 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한테 가겠죠? 갈 네. 수밖에 없는 그쵸. 좀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야, 이 그래서 공수처관은 이런 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 잘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기도 한데 좀뭐 이게 네. 했으니까 예. 그분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저도 이제 법무관을 오래 하다가 예. 좀 제대도 한 지 오래됐지만 가장 이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 안 보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여겨 안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뭐냐면 그래요? 원래 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모든 게 군사법원의 관할입니다. 원래는 군인이나 민간인 중에 군대 관련된 범죄들, 군용물 범죄라든지 초소침범하고 이러면 군판사가 다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사건을 제외한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사망 사건까지 다 했었죠. 모든 군인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찰에 입건이 돼요. 근데 군인이라는 얘기 들으면 경찰 사람들이 눈빛이 막 좋아져요. 우리가 안 쓰니까. 헌병대가 잊었어! 하면서 막 너무 편해. 우리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그럴 일 없죠. 우리가 잡았는데 민간인이야 안녕 경찰서 보내줘. 근데 우리 지금은 군사 경찰까지 맨날 헌병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아주 오래된 70년 된 제도예요. 아주 딱 칼같이 나눠져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해랑 중학 때문에 딱 3가지 사건만 밖으로 보내기로 돼 있거든요. 성범죄가 있고 성범죄 그리고 군대 입대 전의 범죄 그리고 3번째가 사망 사건입니다. 이걸 넣었던 거를 저는 조심스러워 이제 여기까지는 팩트인데 이거는 저의 어떤 해석입니다. 윤석열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 저희 법무관들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이해가 없었다. 그래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임성근이 군인인데 왜 그게 민간으로 가? 아니면 임성근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왜냐면 군대 재판하니까. 라는 생각들을 가졌을 가능성 높고. 재판을 해도 결국 이제 내가 하는 거다. 군대에서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제가 군인인데 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이제 그 사건을 하는데 경찰에서 너무 신나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아 경찰도 몰랐구나. 몰랐어. 야 그거 바뀌었어. 너희 거야 이거 얘. 설명을 해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애가 제가 봤을 때는 구속이 돼도 될 만한 사안인데 기본적으로 군인 사건이니까 소속 부대 연결하면서 데리고 하라 그러는 거야. 그만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3년 됐거든요.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시원이를 시킨 거예요. 모르니까. 저는 또 조심스럽게 이시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설마? 아니. 이거는 법무관 출신들도 변호사 잘 몰라요. 그래요? 잘 몰라요. 아니 그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이해람 중사건이나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는 성범죄만 가는 거고 옛날부터 이런 군사법원이나 법원일 했던 사람들은 군인은 군사법원, 일반인은 민간법원이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수십 년간 그렇게 60년, 70년간 있었어요. 해왔으니까. 다. 이시원도 법무관 했을걸요? 당연히 알죠. 그거는. 근데 바뀌었던 부분을 아마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봐요.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큰 맹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뭐 얼마나 사실 군대 내에 있는 전혀 어떤 몰라요. 범죄나 이런 게 예를 들면 사망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잘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검사 출신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내 친구들한테. 또 특히 특수나 형사했던 검사들 근데 뭐 놀랍게도 4명 중에 1명 말고 3명이 모르더라고요. 세상에. 내 개인적 조사인데 그 1명은 TV를 보내고 세상에 진짜요? 3명은 잘 TV를 안 봐요. 몰라요. 그런 게 있어? 아니 그럼 만약에 이건 왜 통수죠 그러면? 그 사망 사고, 그 성범죄 그리고 입대전 범죄 이거는 이제 군 검찰에서 민간 경찰로 넘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몰라서 이렇게 임성근 봐줘라라고 하면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성근이 봐줘집니까? 안 봐주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근데 본인이 인식하기는 군대에서 할 일이고 군대에 제일 높은 사람은 어쩌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군대에는 잘 통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어디 외부로 이제 자꾸 세워나가지 안 않고.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매우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판사 오래 했거든요. 지금 떨리겠네. 몰랐던 거야. 떨리고 야 그게 그래 바뀌었어? 야 내가 고수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새 그래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새 바뀐 거야? 야 이 법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야 이거 언제 바뀌었어? 아이 네? 아니 거기다 적어 넣어줘야지. 이것도 하나 넣어줘야지. 야 이 군사 야 이거 군대 왜 이래 이거? 야 이거 언제 이렇게 바뀐 거야? 야 이거 나 막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든 특검은 막아야겠네. 그러니까요. 그게 26번이나 이시원과 유재현이 통화했던
계기입니다. 이시원도 명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질문한 거야. 네. 어쨌든 봐줘야 되는데 예. 어쨌든 지시가 떨어졌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법률 설명하고 또 전화하고 예. 뭐 둘이 애인도 아닌데 뭐 26번 전화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우리가 옛날 BH라고 했거든. BH 예. 전화 오면 예. 비서관에 전화 오면 법무관리관이 겁먹습니다. 예. 한두 번 하고 말죠. 보고하고 말 건데 예. 몇 번을 전화했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와. 결국에 이제 구멍이 송송 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사에 아주 밝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당연히 여기는데 예. 지금도 군법무관 출신들 변호사한테 물어보면요. 예.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고요. 예. 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더 모릅니다. 아마도 그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발생했을 때 그걸 맡아야 아 이게 바뀌었구나. 야 이게 왜 군대에서 안 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 세상에. 실제로. 아니 그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생겼어요. 그 예. 김정민 변호사라고 지금 예.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데 그 양반이 그 군인 출신이긴 한데 그 공직에 있지 않은 육사 출신? 육사 출신의 윤석열과 그 사법연수원 동기 그 사람이 많이 좁혀지긴 했죠. 그 박정훈 박정훈 항명죄로 엮어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썰이 있어요. 네, 저는 딱 한 명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랑 같이 또 근무도 했고, 이거 내가 이렇게 만드는데 근무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항명죄로 엮으면은 박정훈이 쫄고 그렇게 해서 VIP 경로 그런 건 없었어요. 말 바꿀 줄 알았던 모양이죠.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얘기할까요? 법무관 출신입니다. 법무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저기 저 썰에 썰에 나온 사람. 그러니까 군형법을 가장 많이 알고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에 좀 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걸 더 확신을 갖게 된 게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분 아니요. 그분은 알 수 있겠죠. 군형법을 잘 알고 군대 내에서 가장 요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이 사람 전화를 했거나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뭐냐?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면 이 사람한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솔루션을 이 사람이 줬을 것 같아요. 그거 문제 이거는 법이 바뀌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빼박인데 대신에 이 방법이 있어. 항명으로 엮자. 그거를 알려줬던 사람일 거예요. 아니 항명죄가 그렇게 큽니까? 군대에서 크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놀랐던 게 집단 항명 수괴라는 범죄를 붙였어요. 처음엔 그랬죠. 집단 항명에 수괴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저는 제가 군사법원에 있으면서 판례들을 공부도 하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항명죄를 공부를 하면서 집단 항명 수괴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사형이에요. 사형? 전시 집단 항명 수괴죄는 사형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해병대 수사단을 이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수괴. 그렇지. 군형법 책을 이제 쓰기도 하고 법무관들은 군형법 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제가 교관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그냥 재미로 해봐요. 집단 항명수 이런 범죄가 있구나. 여러 명 모이가지고 아닙니다 하면 근데 수괴 놓으면 여기 전시는 사형당하는구나. 요거 이제 재미로. 근데 이거를 진짜 현재 이거 적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은 집단 항명 수괴하면은 박정훈이가 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쫄면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집단자가 빠지죠. 너무 이거는 세다 이거는. 과하다라는 여론도 컸고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항명죄로만 입건되는. 그래서 이 군형법을 많이 알고 있고 아니면 군형법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오히려 못 쓰거든요. 사실은 저희 같으면 처음부터 항명이지 이거를 항명죄도 아니지만 집단 항명 수괴로 붙였다는 거는 악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군 쪽에 있는 법무관 쪽에 있는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상한 법무관 출신. 저 같은 정상적인 법무관 출신 말고. 우리 군판사 해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군 검사 해본 사람들은.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상한 법무관들은 경례가 달라요. 경례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매. 난 지찬 줄 알고 나는 야매 이랬다. 나 배울 뻔했네. 아니 근데 저기 누구야?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이 해도 좋겠지만은 15년 경력 이상의 법률가가
특검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가능합니다. 누가 좋겠다고 보십니까? 제가 가능합니다. 오, 박지훈 제가 특검. 지금 한 20년 넘어가지고 박지훈 특검. 저도 몰랐는데 이게 상상만 해도 멋있다. 제가 하면 저는 하게 되면 저는 뭐 특검 보도 아니고요. 예. 하게 되면 특검이 되는 거예요. 예, 특검. 특검. 하게 되면 뭐 부하 같은 걸 못 해요, 더 이상. 윤석열 그 몇 년형으로 구형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변희재 같으면 사형 이럴 건데.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적당하게 예. 조사한 후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임하겠다라는. 그 어디 압수수색할 거예요? 들어가야죠. 대통령실 들어가야죠. 대통령실 들어가서. 들어가야죠. 예, 그 7월 31일 작년에 오전 10시부터 있었던 회의 그 회의자를 가져오면 끝이에요. 음원을 다 가져와 가지고 끝이에요. 예. 딱 들었는데 막 귀에서 피가 흘러요. 얼마나 욕을 해댔는지. 뭐 박정훈 대령 말로는 그냥 빵빵빵빵 그랬대. 쾅쾅쾅쾅이라고 그랬나? 쾅쾅쾅쾅. 아. 그렇다면 저는 다른 걸로도 입건할 거예요. 협박 모욕죄로. 예. 오, 멋있다 박지훈 특검. 야, 아니 이렇게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뭐 언론에서 거론되는 뭐 여러 이제 그런 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법리 해설들을 보면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언론들의 보도가 좀 가짜낼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뭐랄까 확실한 해설들이 좀 필요한 거죠. 군 판사, 군 검사 출신 박지훈 변호사가 특검을 받게 되면 협박죄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 저기 항명죄로 엮어라 박정훈을. 네. 그렇게 조언한 사람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사실은 법률 조언의 하나니까 그렇죠. 법적인 책임 묻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뭐 도덕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고요. 그렇지. 거기다가 뭐 선거에서 책임을 졌더만요. 예, 그렇죠. 예. 떨어졌어요. 예, 그분이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지역구의 그 어떤 저희가 잘 아는 그 부분 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예, 하면 될 예,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좀 디벼보긴 했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큰 외통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특검법을 거부한 논리들이 사실은 심지어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도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거부권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 요목조목 살펴보니까 저는 제 입장에선 하나도 맞는 게 없었다. 정말 진짜 하나부터 크게 보면 4가지인데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다, 뭐 여야 합의가 없었다, 특검 추천권이 뭐 야당만 있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무슨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게 독소 조항이 이 4가지가 다 전 판판이 깨졌다고 보는데 총평을 좀 주신다면. 그거가 다 본인이 박근혜 특검할 때 그렇죠. 네.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논리가 1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예. 자기는 특검은 다 위법이고 불법인 상황에서 특검했습니까? 예. 본인 할 때는 문제가 없고 본인에 대한 특검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4가지 중에 저는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하나도 없어요.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덕수가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총리님. 예. 총리님이 이제 직접 나서서 말씀도 하셨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원포인트 개헌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거부권 못하게 하도록. 그건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 관련된 거는 거부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판사가 본인 재판은 하지 않습니다. 이걸 회피, 기피, 제척제도로 하는데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관련된 게 있으면 변호 업무를 하는 게 마땅치 않지요, 사실은. 너 친구라든지 동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걸려 있는 상대라면 맡으면 안 되지. 근데 본인 거예요. 내 법이고. 이제껏 했던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 앞에 거부권 행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일단 쌍특검 대장동하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에 더해서 이번에 그 이 최상병 사건 요거 저 3건은 전부 다 자신과 연관돼 있거나 자신의 배우자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조국 혁신당 등에서 그거 관련 논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쌍특검은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뭐 김건희고 대장동 건은 뭐 완전 자기한테 수렴되진 않으니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건은 그냥 말 그대로 수사 외압이에요.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없었으면 본인이 일부러 손들고 해야 돼.
예. 없다고. 예. 없다고 특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본인이 자청해서 본인 거잖아, 이거는. 근데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아니 저는 진짜 재밌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 그 바이든 대통령도 뭐 임기 내에 몇 건의 특검을 뭐 거부했네 어쨌네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바이든은 자기 아들하고 자기와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수사해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이든을 끌고 오는 거는 맞지가 않는 이 사례인 거죠. 이거 보고 나서 좀 추경호 원내대표도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인데 이걸 팩트 체크를 안 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면 좀 저는 황당했어요. 웃긴 게 그래가지고 뒤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쟁으로 가지 말고 예. 민생에 좀 골몰해달라고 화를 내. 민생은 제대로 하고 있냐고. 딱히 나는 그것도 이해가 그 정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알겠다고 손 두 발 들고 네. 민생 하자고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직구 이거 얘기하는 거 봐요. 엉망을 해놓고 말이야. 해외 직구 게다가 또 이번에 뭐 운전면허 그것도 고령 봐요. 운전면허도 조건부 검토하는 거. 그 또 공매도 한다. 네, 공매도. 엉망이잖아요. 다. 복현이. 예. 야 진짜 이거 보면 진짜 엉망이네요. 엉망입니다. 아니 무슨 나라 정책이나 행정이 뭐 장난도 아닐 텐데 잠깐 이렇게 빼꼼했다가 무슨 두더지 잡기처럼 폭 내려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네. 근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직구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 이거를 이제 그동안은 비영리 업체가 했었는데 이걸 영리 업체로까지 확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죠. 이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실. 아하. 아 그렇죠. 원래는 예. 그 지금 이제 비영리 기관이 예. 담당하고 있는 것을 영리 기관들이 하게 되면 그 기관의 수익으로 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열어주는 민간에 또 저기 이 네. 영리업자들이 또 개입할 여지도 있고 그 업자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배후에. 배후에는 뭐 아니, 수측의 이상하면 의견입니다만. 하여간 그 사람 생각하면 돼. 야,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참모 뒤에 숨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직구 얘기도 잠깐 나왔으니까 짚고 가자면 아니 저기 정책실장이었나? 그리고 또 대변인이었나? 성태윤. 네, 아니 대통령은 몰랐다는 얘기를 또 그 자리에서 해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15개인가 16개 부처가 연관돼 있는 거라면서. 아니 그러면은 그 거의 뭐 전 정부적인 어떤 사안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몰랐다면은 말도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술 퍼마셔가지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데 예. 그 정책 현안에 대해서.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몰랐다. 아니 굳이 그걸 왜 얘기를 해야 돼? 대통령이 모르는 정책을 왜 발표해요, 근데? 그 이제 그런 거지. 대통령한테 책임 돌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다. 아, 우리 대통령이 몰랐다? 아니, 근데 몰랐던 것도 책임 아닌가요? 마지막에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될 곳은 대통령이거든요. 네. 왜 모든 책임을 다 밑에한테 미루고 딴 데 미루고 이 모습도 그래서 저는 믿음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부권 얘기하다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이미 이 재표결 문제는 끝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28일 정도라고 하니까. 28일에 네. 제2 요구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우리 박준 변호사께서 요 이제 그 혹시 누가 이탈할 건지에 대한 전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는데 여전히 그 변함이 없습니까? 저는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예. 근데 어쨌든 17표를 뭐 넘어가진 않을 그건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뭐, 유이동 의원 눈빛에서 보니까 이상하던데 벌써 본인이 밝혔잖아요. 예. 유이동은 그럽니다. 예. 유이동 뭐 선거도 떨어졌고 뭐 갈 데도 없고. 예. 유이동, 김웅도 갈 데도 없어요. 예. 아니, 근데 참 내가 국민의힘 그 이른바 보수 정당 정치인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예. 이분들이 말이죠. 어떤 그 자리에 오른다든지 예. 어떤 권력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얻으면요. 원외든 원내든 예. 사람들이 아주 급격하게 퇴행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자기 기득권이 없다. 예. 빈털터리가 돼 있다. 예.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러면은 와 그들의 정치 사상은 거의 뭐 보통이 아닙니다. 거의 저기 민주노동당 수준이야. 오늘 그럼 김웅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수준인가요? 민주노동당 이런- 수준이야. 엿 같은 당론 따위 안 받는다. 엿 같다고는 얘기한 적 없고요. 아무튼 그런 당론 안 받는다 막 이래버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글쎄 17명도 안 될까? 요즘 조금 그런 회의감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우리 김용민 목사님 말씀 공감을 하면서도 17명까지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네. 단속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건 저 걱정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를 뭐 민생이고 뭐 짓고 이런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사활을 거는 사활을 문제야. 걸고 하니까 안 되면 자리까지 다 보장해 주는 것 같고 너 떨어졌지만
공기업 자리 해줄게. 감사, 뭐 이사, 사장 보내줄게. 그 정도까지 계속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이상 이탈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은 보이는데 약간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대통령이 국민이 아무튼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거잖아요. 권한을 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권한을 자기 또는 자기 주변을 보호하는 정도로만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쌍특검 국면에서 특검 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직 의원들 공천 돌려막아주면서 네. 다 이제 생명 연장을 해줬잖아요. 다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쨌든 쌍특검도 무력화된 거고. 근데 이번에도 역시 낙선인들 밥 먹여줘가면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 자리 같은 거에 이제 몇 개씩 이렇게 줘가면서 야 우리 잘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한 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는데 국민의힘 뭐 성향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 받으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민주당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좋아요. 예, 예. 민주당은 야 깜짝 놀라게 작년 10월이죠. 뭐 자기 당 대표를 막 죽이라고 막 9월이었나요? 체포동의안. 야막 죽이 좋다고 막 죽어라 막 뛰어든다. 예. 당론 뭐 나발이고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예. 이런 거대한 배신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예. 이게 통과가 되려면 예. 민주당이었으면 돼요. 아. 윤석열 죽이자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아, 예. 근데 국민의힘 그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네요. 국민의힘이 그런 의미에서는 의리가 좀 있다라고 나쁜 의미에서.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뭐가 바뀌려면 아주 조직적인 거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야가 빠져가지고 예. 지금은 다 거의 다 색출돼서 다 배제됐지만 예. 그때 사실 기억해봐요. 누가 그래 그게 통과될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죠. 엄청 충격이었죠. 149석이었거든요. 예, 예. 149석은 친윤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이제 야권이 다 합해서 192석 됐잖아요. 네. 저쪽은 108석이 됐고. 그래서 야 149석에서 108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친윤표가.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 이번에 중요한 거는 예. 부결이 되더라도 이 반란표가 10표가 넘어간다면 22대에선 반드시 통과됩니다. 그렇죠. 그걸 봐야 됩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은 다시는 윤석열의 공천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중도에 사퇴해서 지방선거 나가지 않는 이상은 예. 대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예. 더 이상 윤석열에게 뭐 어떤 선택을 받을 일이 없다고. 예. 그래서 윤석열에게 빚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게다가 이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국민들의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거든. 예. 예. 이 민심에 어긋나는 행보를 취했다가 굉장히 지금 민감합니다. 특히 그 20대, 30대 남성들은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선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지금 부글부글하죠. 지금 요즘. 자기 어쩌면 동생, 동기 혹은 그 형의 예.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들이 어떻게 뭉칠지 모르거든.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그들의 결석으로 인해서 페미니즘 성향의 의원들이 다 날아갔잖아. 예. 그걸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무섭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그들이 단결됐는데 예. 그걸 이제 그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22대가 가지고는 절대 윤석열의 뜻이 먹히는 구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8일 날 재표결 됐을 때 그 표수를 듣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호달달달달. 10표라 이거 이런 저는 구도가 생각. 이 새끼들 술을 덜 먹였나 이 새끼들. 이거 아이 내가 대통령님 다음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탈당을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5월 25일에 있을 그 장외 집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예. 최상병 특검법 제 의결을 요구하는 집회에 많이 참석한다면은 이거 무섭거든요. 사실은 무섭죠. 보수 정당을 움직이는 거는 그 일단 사람 수예요. 그들은 사람 수가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이 민심이 어떻게 쏠리는지 주목하거든요. 그 지금 아마 이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들 짐작할 텐데 5월 25일에 광장을 가득 메운다. 그러면은 아마
28일에 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 토요일 오후 3시쯤에 서울역이라고 예. 제가 알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오는 인원을 한 100만쯤 만들자 이제 그런 운동들이 있는 그러면 이제 걸로 알고 경찰 있어요. 추산 10만이 되겠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서 최수근 특검 반대 집회 이런 거 있으면 똑같은 포션으로 똑같은 앵글에서 잡아주되 요 안에 들어가는 인원은 다 똑같아. 그치. 아주 클로즈업을 해버리면 다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이런 집회가 열렸다라고 드라이하게 보도할 겁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말 보도 행태를 잘해. 잘해, 주셨어요. 잘 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정확합니다. 전 친정. 요새 YTN도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기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반격의 카드라기보다는 아니 그래도 대책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 21대 국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22대 국회에서 뿅 하고 바로 특검법 발의하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거를 대통령실에서 모르진 않을 텐데 뭐라도 전략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상황만 모면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 남은 거는 민정실을 비롯한 검찰 인사를 통해서 뭐 진지를 구축해놨다가 방어전을 하다가 공격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먼 미래의 일이고 그리고 수사 성과가 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냥 하루 방어하고 하루 견디고 이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하루살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반일살이 정도 되겠죠. 아침에. 하루살이도 아니고 반일살이. 그래 보여요. 저는 제 인식은 그래 보이고요. 정말 중요한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도 실제로는 김건희 그 쌍특검 그 특검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들 다 생활한 거거든요. 국민의힘 사람들. 그거 따져보면 그냥 그거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도 가장 중요하게 했던 총선도 포기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루하루 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딱히 보이는 반격의 카드라든지 이런 전략은 보이지 않는데 혹시나 문재인 죽이기 이런 쪽으로 또 나아갈 가능성? 요즘 뭐 보니까 좀 나오던데요. 보수 언론들이 간헐적으로 뭐 김정숙 여사나 딸 문다혜 씨 거론하면서 계속해서 그 어떤 불길을 지피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너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지금 한 사람이 거의 대상화됐는데 의혹의 그 대상으로 특정이 됐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그것도 적대적 진영에서 내세워서 이 사람도 공격하라. 그러면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뉴스타파 한번 보도긴 한데 국정원의 비밀 문건이 지금 보도가 저 그 보도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쌍방울이 왜 대북 송금을 했느냐. 자신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문건이 국정원 작성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이화영 아무 상관없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재판이 이 정도 지정돼가 이화영 지금 징역 15년 받았어요. 구형. 선고 곧 선고예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국가기관은 공익의 대변자, 특히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가 한편으로는 피고인하고 변호인하고 싸우는 사람이지만 공익적 부분에 왔을 때는 비록 내가 지어서 저 사람이 무죄가 받든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발견하면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객관의 의무. 객관의 의무. 형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 이제 거의 너무 많이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그 법원계 3년이면 법전을 읽는다고. 맞습니다. 공익의 대변자고 객관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정원이 알았다면 검찰도 알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자료 안 내고 인간을 지금 15년 구형을 했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 만약에 객관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럴 경우에 그 검사는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무섭게 그게 하나도 없어요. 뭐 유선 같은 거 봐요. 이시원이잖아요. 그 사건 이시원 좀 징계 살짝 받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다시 공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직했다가 좀 얼마 전에 이제는 그만뒀지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건도 제대로 못하는 거로 봤을 때는 공격하려고 해도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요. 진실 앞에는 다 무너진다. 이재명이 만약에 문제가 많이 있었으면 전 벌써 많이 드러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구속되고 벌써 재판 과정에서 처벌받거나 보도되고 난리를 쳤을 건데 이렇게 대북 송금 얘기도 그만큼 떠들더만 대북 송금이 영장 청구됐던 내용이에요 예전에.
영장 청구됐던 내용이에요. 대북 송금이. 그때 위증교사, 대북 송금. 그게 같이 들어갔던. 그렇다 그 난리치고 막 아유 잘못됐다고 영장 구속해야 된다고 난리쳤던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대북 송금은 일단은 이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아주 중요한 정보기관입니다. 쌍방울이 지네들 주가 올리려고 800만 불 대북 송금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쌍방울 관계자로부터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국정원이네. 아니 조심스럽게 박영시 국정원이네.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뭐 이제 그 대북 송금 관련된 얘기 그 조직 내부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제 전해주신 건데 이제 그거는 뭐 맞는지 아닌지는 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듣고 올렸던 얘기지만 이번에 국정원 보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들이 쉽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건들도 무너지고 있고 위증교사도 무너지는 게 장시호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 같은 것들이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공격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어떤 소재가 없다. 적거나 없다.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드러날 거예요. 그때 와 이런 국정농단, 비선정치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교활해졌다. 그보다 더 은밀해졌다.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땅을 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을 조기에 아웃시켰어야 했는데 아웃시킬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조국 전 장관 날릴 때, 추미애 전 장관 날릴 때. 왜 그때 살려둬가지고 이게 두고두고 후환이 되고 이제는 가족들까지 털리는 그런 상황이 되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때가 2007년, 8년 그 무렵하고 2024년 지금하고 미디어나 이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은밀하게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은밀하게 하는 차가 다 걸리고 얘기 다 새어나오고 다 걸리고 그러니까 무능이나 사학 부분도 이 MB 때는 어떤 그 환경 자체가 그걸 좀 방어도 해줬던 것 같은데 오죽하면 꼼꼼하다는 표현까지 나왔었어요. 꼼꼼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곧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드러날 것이다.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저희가 이제 안주는 이제 디저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그 이 형님을 많이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정부의 케이스 인증은 잘못됐습니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아주 심심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지금 이런 최수근 특검 국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좀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랑 각을 세울 거면 확실히 세우든가, 단호하게 하든가, 차별화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적당히 보고 있다가 한 달 만에 나온 입장이 케이스 인증, 저도 장신구를 해외 직구 해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장신구 요거? 장신구를 해외 직구 해봤는데요. 어쨌든 근데 왜 너무 좀 심심해가지고 이분은 좀 홍준표 시장한테 정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법이죠, 수법. 특검 얘기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도서관도 가서 사진 찍었는데 책도 쓴다 했는데 등등 해봤자 임팩트가 조금씩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 게 직구에서 발언을 해준 거예요.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남녀노소 뭐 젊은이 뭐 늙은이 뭐 구별 없이 직구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 정책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잘못됐다 했었고 그래서 이거다. 잡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울 자리 보고 누울 거면 최수근 특검도 국민의 팔할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누울 자리인데 왜 안 눕냐 이거지. 그건 이제 죽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죽어요? 뭐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저 한동훈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간동훈. 간동훈이 됐어요. 벌써 이렇게 간 보는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일생 간만 보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비토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던 그 당, 정치를 시작할 때 비토했던 당, 그 당 품으로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간철수 형님. 그렇죠. 우리 저 한동훈 씨는 정치 낭인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래도 안철수는 그 살아있는 사람인데 위인전에 실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좀 나름대로 자기 삶의 어떤
내세울 것들이 있었는데 예, 예. 한동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한동훈 씨는 그러지 말고 진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공격하지 않고 뭐 당대표가 된다. 다음 대선에 나온다? 예. 윤석열이 심판받으면 세트로 심판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차별화는 최상병 특검 수용 예. 이 주장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배짱이 것 같지가 없습니다. 않아요. 그럴 배짱이 없다. 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냥 그 심심한 한동훈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당대회 전까지? 그런 식으로 숨소리 하다가 말 것 같아요. 제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 나오면 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는 뭐 할 수도 있을 수. 아, 그래요? 예. 오. 굳이 차별화하지 않아도 네. 대통령과 그렇죠. 이 상태로 전당대회에 나와도 충분히 한동훈 그런 거가 다 위원장이 계산해서 다시 일단 발언 연대할 수 있다. 같은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좀비 정당이 되는 거죠. 좀비 정당. 아, 그래요? 미래가 없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쨌든 두 형님은 보시는구나. 그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되고 당 깨지지 않을까요? 되고,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한동훈 당대표가 되고 당이 깨진다.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그 애 같은 그 저기 근데 윤석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절대로 그 당대표가 한동훈이 되는 순간 레임덕이거든요. 예. 레임덕을 가능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예. 대항마가 없이 별로 안 보여요. 그죠? 뭐 지금 요즘에는 뭐 오세훈 시장하고도 약간 대립각이 있고 당연히 그 이제 홍준표 시장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빼고는 딱히 뭐 보이는 게 없기 없어요.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한동훈이다. 어느 누구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국민의힘 쪽 얘기를 하니까 두 분의 분위기가 차분해져서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저기 한동훈 씨는 그 지금 경고등이 켜졌어요. 경고등이 켜졌어요. 야, 아직 3년 남았다. 그리고 또 검찰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예. 진짜 윤석열과 한동훈이 특히 윤석열과 검찰이 예. 이 검찰 인사 개편과 함께 야, 한동훈도 일단 정리하고 가자. 이 명령이 내려가는 순간 자, 정말 뭐 윤석열을 싫어도 한동훈 미워하는 이런 검사들이 칼 들고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열이 더 커지는 거죠. 가속화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너무 앞으로 그 나의 그 신상이 굉장히 해로움이 있겠다라고 판단되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당근을 흔드시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게 보이면서 발언하면 됩니다. 자기가 아니게? 저희는 누구를 딱히 지칭하진 않았다는 걸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일무이한 정치 뒤풀이 쇼식바 두 번째 안주까지 뜯어봤고요. 오늘 장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쉿!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